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소방 조직 관리 관련 기초 이론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소방 활동이 개인이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 소방대가 조직이 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 가서 불을 직접 끄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떤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그리고 뭐 구급 활동을 하는 직원도 있을 테고 또 화재 조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 소방기관에서 안에서 소방 관련되는 정보를 수합하고 뭐 어떤 이렇게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요 뭐 어떤 가공하고 그런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활동은 개인이 하는 독단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팀워크 조직에 의한 활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 관리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 개요 또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 뭐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캐칭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물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 없는 거는 터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한번 봅니다. 조직의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여기 내려봤잖아요. 여기서 조직의 정의 이래놓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론 만약 소방이라면은 그 목표가 뭐겠습니까? 어떤 화재 예방 진압 경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체계적 어떤 시스템 체계적 결합체를 이거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 업무에도 행정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민간 기업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폭력 조직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활동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 잘 차려진 시스템, 사람과 어떤 체계적 어떤 시스템의 결합체에 의해서 한다. 그게 바로 여기 조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고 학자들에 의한 조직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참고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직과 관련해서는 에치오니 에치오니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치오니와 버나드의 얘기를 봅니다. 에치오니의 어떤 조직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버나드의 어떤 정의 참고를 한번 봅니다. 에치오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보시면요. 어떤 특정한 목표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특정한 목표 추구. 그 조직마다 목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소방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뭐 화재 예방 진압. 그리고 뭐 민간 기업이라 그러면은 어떤 이익의 극대화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적 단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적 단위가 조직이다. 그래서 일정한 단위를 얘기하지 그 개개인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나드는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 했냐면요. 어떤 2명 이상의 어떤 활동 내지 협동의 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2명 이상의 1명 갖고 아니니까 2명 이상의 어떤 협동 내지는 활동의 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활동 또는 협동을 이루기 위한 체계. 요거를 조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뭐 참고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조직의 하단에 보면 특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일부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다. 조직이라는 거는 뭔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일정한 규범을 갖는다.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행정기관 조직에서도 일정한 규범이 있어요. 그 구성원이 지켜야 될 어떤 규범 또 내부에서 지켜야 될 일들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일정한 운영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투입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원 간의 관계가 서열적이다. 조직에 보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하급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밑에 조직의 하부 구성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서열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또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진다 그랬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조직 나름대로 특성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 나름대로 있고
또 민간 기업 중에서도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현대나 어떤 삼성의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현대의 조직 문화 다 다르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벌써 과거 기출이 몇 차례 됐던 얘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조직에 분류해가지고 조직에 분류해서 학자들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물론 요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뭐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지만요. 에치오니의 분류와 리커트의 분류 요 두 가지가 그 중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 그래서 먼저 봅니다. 먼저 에치오니는 아까 우리가 조직의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특정 목표 추구를 위한 어떤 구조체이면서 사회적 구성된 단위다. 그래서 여기 에치오니는 조직을 분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구성원이 얼만큼 조직 운영에 관여를 하냐. 그래서 조직 어떤 구성원의 관여도에 따라서요. 구성원의 관여도에 따라서 조직을 구분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강제적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공리적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리적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 규범적 조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규범적 조직이다. 그래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적 조직은 뭐냐면요. 뭔가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뭔가 통제 수단을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는 통제 수단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을 갖는 통제 수단을 쓰는 거 이게 바로 강제적 조직이고 제 생각에서는요. 이거는 거의 무슨 폭력 조직 같은 데서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게 강제적 통제 수단이었죠? 구금 협박과 같은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금 가둬놓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 그게 바로 강제적 조직이다.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에치오니는 이런 강제적 조직도 있고 또 공리적 조직이다. 결국 뭐냐면요. 뭔가 어떤 대가가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죠?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경제적 유인, 경제적으로 끌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어떤 타산적인 어떤 경향을 보인다. 이게 공리적 조직이다. 그러면서 그 조직을 뭐라고 했죠? 공기업체, 경제단체, 농민단체 이렇게 했잖아요. 공기업체, 어떤 농민단체, 뭐 어떤 경제단체 이런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강제적 조직은 조금 구금이라든지 폭력을 이용해서 조직 구성원을 통제한다. 거기 폭력 조직 같은 거. 공리적 조직은 뭐냐면요. 구성원한테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거를 지급해요. 그러면서 동기를 불어일으킨다. 이게 바로 공기업, 경제단체, 농민단체, 또 공리집단이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범적 조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규범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게 하는 조직이 바로 규범적 조직이다. 그래서 그 규범적 조직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 같은 것 같아요. 종교단체가 이런 강제적이라든지 또 금전을 노리고서 들어가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규범적 조직이다. 어떤 지켜야 될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뭐 대학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네 가지 중에서 에치오니의 분류가 중요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치오니는 어땠죠? 구성원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서 통제와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는 거, 강제적 조직. 그리고 경제적 어떤 대가, 유인책을 줘가지고 조직원을 움직이게 하는 거, 공리적 조직. 그리고 내부에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을 내세운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인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조직에 부지불식간에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뭐 표현은 그렇지만요. 어린 학생들이 폭력 조직 같은 거, 일진회 같은 거, 그걸 분류할 때 강제적 조직일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잖아요. 내가 경제적 유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리적 조직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종교 활동한다. 이거는 내부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범적 조직이라는 거 있다. 아마 각각 이런 데 가입이 돼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물론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종교적
어떤 그런 단체는요, 규범적 조직이지만요, 어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거, 그 교인들한테 폭력을 쓰는데 그런 데는 강제적 조직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H1의 조직의 분류는 구성원 관여도에 따라서 강제, 공리, 규범, 강공규다. 사람 이름 같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거요. 두 번째 파슨스의 분류는 한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물론 이게 더 중요했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생산 조직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 조직도 있고 통합 기능 조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떠한 공헌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 정치 그리고 통합 조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제 유지적 조직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가볍게 볼게요. 블라우와 스코트의 분류 이렇게 했잖아요. 블라우와 스코트의 분류 그래놓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업 조직도 있고 호혜적 조직, 구성원이 정당하게 각자 수혜자가 된다. 기업 조직은 누구였죠? 소유자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주주가 이득을 보잖아요. 그리고 공익적 조직, 그리고 봉사 조직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도 중요하다고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H1와 리커트의 분류 두 가지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리커트의 분류가 있는데 리커트의 분류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조금 전근대적 조직에서 민주적 조직으로 순서를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리커트의 조직 네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조직 구성원의 참여도에 따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관여도, 여기는 참여도에 따른다. 그러면서 한번 타이틀만을 써보고 왜 이게 가장 전근대적이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민주적인가 봅니다. 먼저 볼게요. 수탈적 권성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전근대적인 거 아닙니까? 수탈적 권성체계. 일단 이거는 권위 관련되는 그런 체제라고 보세요. 수탈적. 벌써 얼마나 전근대적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급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급자가 의사결정 참여가 아예 없어요. 권위주의적 성질을 갖춘 체계 조직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권성체계다.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기 민주화된 체계가요. 온정적 권성체계라는 거 아닙니까? 온정적 권성체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전근대적이에요. 왜냐면요. 권성이라는 거는 권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권위, 성질, 체계. 그런데 여기는 하나는 수탈적, 여기는 비교적 온정적으로 대해준다. 그렇지만 둘 다 권성체계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일종의 은혜적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 의사결정하는데 조금 관여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마치 거기 종사자와 어떤 소유자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주인과 머슴의 관계에서나 있을 그런 정도의 신뢰라는 거 아닙니까? 전폭적인 신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근대적인 게 수탈적 권성체계, 그 다음에 온정적 권성체계. 뭐 제가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오래전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자기 직원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머슴이라고 어떤 언론기관의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직원들한테도 일정하게 뭐 보호수를 주고 사여금도 주고 일정하게 예우는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인과 머슴 체계다. 그래서 이거는 권성적 체계보다는 다소 민주적이지만 여기까지도 전근대적 체계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민주적인 체계의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협의체제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제.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상하 간에 또는 관련되는 사람 간에 협의, 상의를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체계. 그렇지만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하급자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봅니다. 어떤 큰 틀은 상급자가 결정하고 세부적인 틀에 해당되는 것은 하급자의 의사결정을 반영시켜주는 거. 그리고 진짜 민주적인 것은 네 번째인 거 아닙니까? 네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여집단 체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참여집단 체계, 집단 체제라 그래서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어떤 조직의 구성원의 참여도가 가장 높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 구성원의 어떤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참여 집단 체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에치오니의 조직 분류 3가지, 그리고 리커트의 조직 분류 4가지. 에치오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원이 얼만큼 관여하냐, 강제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수단을 쓴다, 강제적 조직. 또 어떤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것은 공리적 조직.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가치를 따지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 규범적 조직. 그리고 참여 어떤 여기 나왔던 리커트의 경우에는요. 리커트의 경우는 어떤 민주적이냐 전근대적이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눈 거 아닙니까? 수탈적 권성체계와 온성적 권성체계는요. 온성적 권성체계는 둘 다 전근대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주 하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 온정적인 건 뭐냐면요. 어떤 주인과 모습, 주정관계라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급자에 대해서 뭐 일부 조금의 신뢰는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협의 체계는 서로 상하 간의 상위에서는 큰 틀, 하부에서는 세부적인 뭔가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참여 집단 체계는 집단 조직 구성원이 참여도가 가장 높은 집단 체계다. 그러면서 하급자들도 어떤 전적으로 상급자가 신뢰해주는 조직 체계. 그거를 참여 집단 체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요거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한 번씩 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이론과 관련해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요거는 뭐 가볍게 한번 말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관료가 뭡니까? 관료는 공무원 집단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관료는 주로 엘리트 공무원 집단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우리가 소수 엘리트 공무원 집단이 그랬다는 게 정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료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엘리트 관료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국민들이나 일반 어떤 국민들이 따라가게 한다. 그리고 제대로 지휘 통계를 한다. 그러면 그 관료제는 잘된 관료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관료제의 한계는 뭐냐면요. 어떤 하층의 어떤 이렇게 하부 어떤 직원이라든지 그런 일반의 어떤 의사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게 관료제의 단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뭐냐면요. 우리가 소방 행정도 일부 관료제 쪽 그런 조직의 틀을 갖추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정의 엘리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 조직체를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뭔가 인간의 어떤 지위 통제를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또 결국 인간은 뭐냐면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세게 나가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보니까 거기에 바탕을 둔 게 바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기관도 정점에서 피라미드로 해서 관료제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지휘 통제 또 밑에서 따라가는 그런 체계로 돼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나름대로 관료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데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일부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비판을 가할 때는 뭐냐면요. 민주사회에서 지나친 통제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요. 하층의 하위직들의 의견도 상위직에서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지휘 명령만 갖고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아랫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억압한다. 물론 과거에 우리로 봤을 때는요. 개발 독재일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주사회가 되다가 보니까요. 이런 관료제의 한계성이 어떤 부닥쳤다라고 하는 정도. 한 요 정도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소방조직 편성 원리 그래갖고 몇 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뭐 과거에 이런 시험 문제는요. 어떤 사안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원리에 해당되는가. 뭐 비교적 요거는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조직의 편성 원리 몇 가지 원리의 개요 정도를 한번 볼게요. 그 원리를 총 5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소방조직의 편성 원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한번 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요. 계층제 원리 그리고 통솔의 원리. 뭐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2가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직을 유지하고 이뤄나가는데 일정한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일정한 원리다. 조직 편성의 원리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여기 계층제 원리 그리고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양가로 이번에요. 소방 조직의 원리 그려놓고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소방 조직이라고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소방 조직은 아무래도 여기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 왜 피라미드 구조냐면요. 하위보다 위로 갈수록 그 인원수 계층 수가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들의 업무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계층별로. 뭐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 관련해서 현장 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말단 요원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장 가서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오는 구조 요원도 있잖아요.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왔을 때 그 사람을 전문 의료기관한테 넘기기 전까지 구급하는 요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만을 조사하려는 화재 조사 요원도 있어요. 또 내부에서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 요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뭐 인원수는 조금 줄어든다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런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층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면서 조직이 운영돼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계층제 원리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계층제 원리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책임과 임무와 권한이 있다. 그게 계층이 돼 있다. 그러면서 각각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최상위잖아요. 최상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여기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현장에서 실무 처리 따위를 하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계층제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안전처서부터 해서 중앙소방본부, 또 소방본부, 또 소방서 이런 구조로 형성이 돼 있고, 또 뭐 더 내려가면 119 안전센터까지 돼 있는 게 바로 일정한 계층을 가져가지고 각자의 업무 또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는 게 계층제 원리다. 또 그러고 봅니다. 근데 각자에 보면 어떠냐면요. 두 번째는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나왔잖아요. 통솔 범위의 원리다라고 하는데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의 상급자가 내가 직접 통솔해야 될 사람은 제한적일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통솔할 수는 없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또 너무 적게 하면은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상관이 어떤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 숫자 요거를 통솔 범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떨 때는 통솔 범위가 좁고 어떨 때는 많다.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피라미드 조직의 경우에는요. 상급자가 적고 하급자가 많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상관보다 부하가 많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로 갈수록 어떤 구성원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또 통솔 범위 변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통솔 범위 변수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요. 어떤 업무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어떤 추진하는 업무가 단순할 수도 있고 업무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단순하다면 통솔 범위가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야 된다. 왜? 업무가 단순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업무가 복잡했을 때는요. 통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좁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의 어떤 경우마다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라는 게 있었죠. 세 번째 봅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한 사람의 부하 직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상관 있죠. 여기가 부하 직원 있죠. 또 여기가 부하 직원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어떤 명령을 받아야 돼요. 만약 여기서도 또 상관이 다른 데서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명령을 하고 여기서도 보고를 하고 또 여기서 또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한 사람의 상관이 명령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상관에게 보고하는 체계. 이거를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의 원리.
만약 여러 가지 복수책에 의해서 여기서도 명령을 내리고 저기서도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어떤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 체계가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령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명령 통일의 원리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전문화 원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번째 전문화 원리가 있다. 전문화 원리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지금 소방 업무도 날이 갈수록 그 업무의 다양성이 커지잖아요. 또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켜야 된다. 전문성을 갖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이거 시켰다 저거 시켰다 하면 안 돼요. 특정한 거 그쪽만 가게 해야 돼요. 화재 감식 전문, 조사 전문은 계속 감식 조사만 간다. 그리고 현장 가서 화재 진압하는 요원은 계속 진압 쪽으로 간다. 그리고 현장 가서 구조하는 요원은 계속 구조 쪽으로 간다. 그게 바로 여기 나 있는 전문화의 원리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효용과 전문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그런 원리 체계였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조정과 통합의 원리 그랬죠? 다섯 번째요. 조정과 통합의 원리.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데 여기 가서 보면요. 각각의 계층들이 있죠? 그러면은 계층들이 어떤 업무를 볼 때 책임과 권한이 분화가 돼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중추 세력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어떤 체계적으로 보기 위한 중추 세력에 의해서 그 조정이라는 거는 조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뜻이 안 맞는 거 조율을 해주고 또 서로 통합적으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조정과 통합의 원리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방조직 편성 원리의 5가지 얘기인데 맨 처음 뭐랬죠? 계층제의 원리. 각각 하는 업무가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층마다 자기 업무가 어떤 업무 특성에 맞는 업무를 본다. 그게 이거 전문성과도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솔 범위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통솔 범위가 쉬운 업무는 통솔 범위가 넓고 어려운 업무는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뭐로 이렇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이 명령을 내린다. 이 사람도 지시하고 저 사람도 지시하면요. 어떤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를 가서요. 이렇게 얘기거든요. 전문화의 원리다. 왜? 동일한 업무만 자꾸 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한다. 자꾸 이 업무 시켰다가 저 업무 시켰다 하면요. 전문성 결여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드렸고요.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뭐였었냐면요. 서로 어떤 단체 안에서 조직 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조정인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뭐냐면요. 어떤 갈등 나는 거 조율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조정과 통합의 원리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여기 조직과 관련되는 원리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를 얘기를 드냐면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의 특성, 심리 상태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여기 나와 있는 동기부여와 인간관계 이론이다. 그러면서 요 중에서 일부만 봅니다. 물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는요. 매슬로의 그 5단 개설, 욕구 계층 이론 5단 개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경영학에서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거보다 높은 상위 욕구에 대해서 열망을 갖는다. 또 그 욕구가 채워지면 더 상위. 그래서 어떤 욕구도 계층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리와 관련되는 게 가장 하급 기초적인 욕구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건 뭐냐면요. 자아 실현하는 거 가장 높은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매슬로의 5단계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어떤 매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는 첫 번째 매슬로의 어떤 인간의 욕구 관련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과 관련해서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걸 알아야지 그 구성원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조직 목표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슬로는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매슬로의 5단계로는요.
행정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경영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볼게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했죠. 생리적 욕구. 한번 써본 다음에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요. 사회적 욕구가 있고요. 사회적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가장 고매한 게 자아 실현의 욕구인 거 아닙니까? 실현의 욕구. 그러면서 하나씩 봅니다.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쓰지는 않지만 가장 인간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죠? 의식주 그리고 뭐 건강과 관련되는 거 가장 기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욕구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 욕구가 만약 충족이 됐을 때 2차원적 욕구를 누리고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나왔던 건 안전의 욕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한번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안전사고도 들어가지만요. 신분보장도 여기 들어가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만약 어떤 지금 나이가 젊다. 취직 자리를 구해야 돼요. 취직 자리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다. 그런데 내가 어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요. 소방 공무원이 돼서 신분 보장을 받겠다. 그 정도 되는 거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어떤 단편적인 생리적 욕구보다 한 단계 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는요. 뭔가 일종의 이거는 참여의 욕구라고도 얘기해요. 참여의 욕구라고 얘기한다. 각종 사회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적 욕구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뭐였죠? 여러분이 무슨 동호회에도 관여하죠? 또 여러분이 어떤 동창회도 출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적 욕구다.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는 뭐냐면요. 남한테서 어떤 존중, 타인에게서 존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숭고한 욕구, 고차원적 욕구는 뭐냐면요. 자기 실현의 욕구.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완성의 욕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표를 향해서 어떤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만약 소방 공무원이 돼서 국가와 국민한테 봉사하고 내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욕구가 있다. 그게 바로 자아 실현 욕구일 거 아닙니까? 또 남한테 존경을 받고 싶다? 자기 존중.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다. 매슬로우에 의하면 어떠냐면요. 1단계가 충족됐을 때 이제 2단계를 갈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2단계가 충족이 되면요. 또 3단계 욕구를 갈망하는 거 이렇게 채워져 나간다는 게 바로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이었어요. 그런 얘기 정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성숙, 미성숙 이론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허즈버그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여기 위생 요인 요것도 한번 봅니다. 허즈버그 양가로 3번을 보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경영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허즈버그의 인간관계론은요. 동기부여의 이론과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거는 위생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생이론. 그래서 여기 동기부여는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거기 옆에서 표현했지만요. 만족 요인이다. 만족 요인. 좀 만족 요인 중에서도 고차원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요인이다. 뭐가 고차원이었습니까? 한번 봅니다. 거기 어떤 성취감을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어떤 도전과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그리고 책임감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동기부여, 만족이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요인이다. 그런데 위생 요인이라는 거는 좀 저급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만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불만 요인. 그래서 뭐가 불만 요인이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어떤 낮은 봉급, 낮은 신분 또 뭐 이런 얘기요. 뭐 어떤 낮은 급여, 봉급, 낮은 신분 이런 거는 인간이 불만을 느끼는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조직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요인이 있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뭔가 불만족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허즈버그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위생이론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접했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양가로 사본을 봅니다. 맥그리거예요. 맥그리거에 X 이론이 있고 Y 이론이 있다. 쉽게 이걸 보면요, X 이론은 성선설과 유사한 거 아닙니까? Y 이론은 일종의 성학설과 유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X 이론은 뭐였죠? 인간은 원래 인간성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원래 인간성은 어떤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Y론이잖아요. 물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여기 맥스웰은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X 이론에 의하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이기주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X 이론에 의하면요, 그 사람한테 자꾸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봉급이나 이런 걸 미끼로 해서 어떤 따라오게 한다. 그게 바로 X 이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Y 이론은 뭐였죠? 사람은 스스로 어떤 판단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Y 이론이었어요. 물론 어느 특정한 이론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극단적이지만요, X 이론과 Y 이론으로 구분한 것은 맥그리거의 이론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뭐 통제의 기본 요소로서는 어떤 권한을 어떤 나눠준다, 분권, 그리고 어떤 뭔가 각종 정보나 그런 거를 공개를 해서 조직 구성원이 다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구성원이 자꾸 참여를 시켜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였다라고 보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공무원 제도의 실적주의와 그리고 엽관주의, 요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공무원 제도에서 보시면요, 공무원 제도에서 실적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엽관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엽관주의다. 그런데 실적주의는 가장 먼저 그 밑에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떤 인사 관리를 할 때 정실에 의하지 않고 자격과 능력에 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 관리를 할 때는요, 인사 관리를 할 때 이거는 자격과 실력에 의해서 인사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높은 지위에 배치를 한다. 그게 바로 실적주의다. 그렇지만 역관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역관주의는 뭐냐면요, 정실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가 된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정에 의해서 판단된다. 제가 역관주의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긴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요, 높은 지위에 뭐 수천 가지 지위가, 뭐 만 가지가 넘는 지위가요,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냐면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 또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혀요.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실적에 의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가 엽관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엽관주의가 좋은 건 아니지만요,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과 같은 민주화 사회에서도 엽관주의가 일정 부분 다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도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자격에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그 실세의 어떤 측근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어떤 그에 따른 뭐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준다. 그런 걸 일종의 엽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소방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제도도 관련성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방직 공무원으로 어떤 임용이 돼서 근무하실 그런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소방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나온 거 한번 봅니다. 한글화서 한번 해보면요, 소방직업 공무원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제도다 그래놓고 여기 일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죠? 기본적인 걸 보면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실적주의를, 이거 우리나라 얘기라고 보세요. 실적주의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이 되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방공무원 됩니까?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능력과 어떤 실적과 자격인데 결국 이 실적과 자격은 뭐였죠? 여러분의 경우로 얘기를 들면요, 필기시험 보셔야 되죠. 또 거기 체력 검정 받아야 되죠. 또 면접 받아야 되죠. 이런 게 일종의 그 통과한 사람은 그만큼 자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실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제도는 지금 실적주의에 의한 거지,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소방공무원 시키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봅니다. 직위 분류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직위 분류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가볍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면요. 뭐 어떤 계급 제도가 있고 직위 분류 제도가 있다. 계급 제도는 일정한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맡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소방총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중앙소방본부장이 된다. 또 소방서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령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중간에 나왔던 거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직위분류제가 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이 그렇게 안 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일정한 직위에 앉힐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직위분류제도예요. 그렇지만 아쉽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뭐 직위분류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소방과 관련된 책임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소방 공무원의 사실 보면요, 하는 업무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책임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위법하거나 어떤 뭐 비위 관련됐거나 잘못하면 민형사상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다뤘던 그런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뭐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방과 관련해서 뭐 조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에치오니의 어떤 분류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리커트의 분류, 에치오니의 분류 3가지가 있었죠. 리커트의 분류 4가지가 있었죠. 그 분류는 내용이 뭔가는 정리를 해보세요. 에치오니의 분류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제적 조직, 그리고 그 다음에 공리적 조직, 그리고 규범적 조직이 있다. 분류할 때 뭐가 근거였죠? 구성원의 관여 정도. 그리고 리커트의 분류는 뭐 있었죠? 전근대적 조직에서 민주적 조직으로 바꾸는 4단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탈적 권성체계, 온정적 권성체계, 또 협의체계,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형인 참여집단 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일부 가서 한번 보시면요, 소방조직 편성 원리가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요, 어떤 지휘 감독 간의 관계가 있다. 소방기관 간에. 이거는 무슨 얘기였죠? 누가 지휘를 내리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따르고 누가 감독을 하고, 이런 거는 계층제 원리, 각각의 맡은 바 직무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였었고요. 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의 부하직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의 명령에만 어떤 따르고 그 사람에게만 보고한다. 여기도 명령 내리고 저기서도 명령 내리고 이 사람한테도 보고 저 사람한테 보고, 그러면 올바른 조직 체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같은 거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안전단계에 해당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랬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거, 그게 자아실현의 욕구였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였죠? 생리적 욕구였잖아요. 이런 5단계가 있다는 거, 그거 뭐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그리고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이 있다. X이론은 일종의 성선설, Y론은 일종의 성악설이다. 그리고 허즈버그의 어떤 동기이론과 위생이론이 있다. 동기이론은 뭔가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위생요인은요, 뭔가 좀 저차원적으로 어떤 그런 생리적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뭐 불만 요인도 들어가고요. 그런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위생 요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 요인 그리고 불만족 요인으로 구분했었잖아요. 뭐 이런 정도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소방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주로 소방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서부터 다룹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